노년에 대형 고층 아파트가 문제는 없는가? 노후 대비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환갑 나이 되면요, 애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요?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18,500명이 계시대요. 그 백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들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럼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뭐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요,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이게 2019년에는 58%로 늘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때문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이 고독사한 분의 숫자가 25명.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발견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참 별걸 다 통계를 내서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비슷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 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자주 옵니까? 제가 재작년에요,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요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이 찬성을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그리고요,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수로만 돼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로마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그것도 6층 이상의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요, 아파트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이 동해에서 떠나가지고 우라디보스토크 갔다가 일본 사카이 미나토라는 지방도시 들려서 부산으로 오는 크루즈선이 있는데 강의해주면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서 그걸 탔거든요. 그래서 사카이 미나토라는 지방도시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보니까 아파트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방에도,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요, 벌판에 아파트 있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요, 매일경제를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 60%래요. 아마 비율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은, 야,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요, 유행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맞게 그 개방형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모든 주택의 현관 사방을 그냥 유리로 설계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밀실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방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낯설은 거예요. 가지고 처음에는 입주가 안 돼가지고 그냥 미달이 됐대요. 그런데 입주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야마모토라는 그 설계사를요, 10년 지나서 불러가지고 당신 그때 잘 지었다고 파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전부 아파트로 못 가가지고 난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점점점, 아파트에 슬럼화 문제도 생기고 뭐 그럴 때, 저는 노후 대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아파트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세게 믿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 집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집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대요. 앞으로 20년 동안에는요, 113만 가구가 또 준대요. 20, 30대는. 그러고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언제 늘려가냐?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가 집을 늘려가잖아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40, 50대 가구가 260만 가구가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어떤 가구가 늘어나는가? 60대 이상 가구,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결국 노인네 가구만 느는 거예요. 고령화되니까. 근데 이 노인분들 가구는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이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누가 집을 살 거냐 이거죠. 이거를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은 가구 원수로 볼 때 1, 2인 가구가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또 380만 가구가 늘어난대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살 건가? 어떤 집을 살 건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10년, 20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오르니까 샀다가 빨리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노후 대비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보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국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제가 재작년에요. 어느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꼭지구나. 그래서 20매덕에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저보고 지금이라도 그 아파트를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금년 내년에 일을 안 한 말이죠. 그러니까 참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나중에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으려면은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사든 팔든 자기 마음이지만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율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을 특히 주택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가니까 아무 집이나 이 자가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가용이 소모품이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자가용 값이 그 자가용 있는 집은 특별한 집이 없었거든요. 집 한 채 값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근데 집값은 오르고 자동차는 소모품이 돼버렸어요. 저는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집이 최고인 줄 알겠지만은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10년 후, 20년 후 이 부동산 부패 신화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작년 여름에 혹시 이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약 5억 한 6, 7천 되나요? 그런데 놀란 건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입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가구당 순자산은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여기 보이시다시피 미국, 일본, 이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요, 금융자산의 비율이 70%,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이런 그 금융자산의 비율이 70%고 부동산은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의 비율은 20%밖에 안 되고 부동산이 80%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이퀄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근데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혹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꼴이 나타난다면 이 부동산밖에 없는 우리나라 가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웃나라 일본도 1990년도에는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비율이 30년 지나면서 30%,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요, 일본의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년 전에는 2019년에는 30%로 줄어든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노후 대비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던 거가 절반인 30%로 줄어든 이유의 첫째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진 겁니다.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이 이 30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일본에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은 없다. 근데 금융자산은 몇 억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은행에서 돈을 몇 억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건가? 아니면은 집 사면 세금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집은 그냥 골치 아프니까 빌려 살고 이 돈은 다른 데 투자할까?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이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수만 있으면 빌려가지고 당장 집을 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낮지, 돈은 넘치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로 막 돈 벌었던 사람이 주위에 막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본의 경우는 30년 전에는 우리도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일본도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거든요. 그게 3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30년 전까지구나.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한 생각이 일본은 좀 바뀌었지만은 우리는 아직 그냥 있는 겁니다. 뭐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의 집값이 오른 그때 뭡니까? 고성장기가 오른 이유가 뭐냐? 우리도 똑같지만은 첫째, 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요, 정착해서 사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해양국가, 유목민 국가와 달리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나라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근데 그런 집착이 일본에서는요, 지난 3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에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그 분위기가 더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2차 대전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옛날처럼 부모와 살지 않고 다 독립을 하면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또 그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나서 이제는 집을 팔 사람밖에 없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죠. 계속이 될 거예요.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도시화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로 이전을 했으니까 집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오히려 도시에서 지방으로 시골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싱가포르, 홍콩, 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래요. 90%. 대개 나라들이 80%에서 도시화가 멈추거든요. 우리는 계속 진격 중이에요, 지금. 예. 이게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한번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는 선진국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하되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요, 내 집 말고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거든요. 근데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이 간접 투자, 이거는 이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금융자산 비중이 70%인 겁니다. 거기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간접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직접 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표정이 딱 보여요.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지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이제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하겠지. 다 그런 표정입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함부로요, 사세요, 파세요 이 말했다가 큰일 납니다. 좀 그래서 그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해외 사례를 보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나 부동산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값이 혹시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은 빚이 없어요. 부동산 떨어지더라도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 일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겠는가. 자, 그래서요, 생각을 바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지요?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에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인 1991년에는 29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입니다.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일본에요, 다나카 가쿠에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을 이거 똑같아.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1991년이 일본이 땅값이 피크일 때인데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몇 년 동안 좀 오르는가 싶더니 작년에 코로나 사태 난 이후에 관광객이 오질 않으니까 다시 또 좀 떨어졌다고, 일본 집값 떨어졌다고 신문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또는 해외로 나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가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요,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